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림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SNS에 도쿄올림픽을 빛낸 11명의 선수들의 일러스트를 올렸습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연상시키는 이 일러스트에는 올림픽 5관왕인 미국 수영선수 케일럽 드레슬, 영국의 뜨개질하는 금메달리스트 톰 데일리, 그리고 양궁 3관왕에 빛나는 한국의 안산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빛낸 올림피언 중 한 사람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여자 단체전 9연패, 남자 단체전 2연패, 혼성 단체전 첫 금메달, 한국 하계대회 첫 3관왕 등 1984년 LA 대회서부터 누적 금메달 수만 2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양궁 종목에 걸린 전체 금메달의 69%를 한국이 가져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가 그 비결을 궁금해할 만도 합니다.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양궁이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준비해야 했던 최악의 올림픽이었습니다. 대회가 1년 미뤄지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렀고 코로나19로 국제대회가 줄다 보니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가족과 면회도 없이 선수촌 내에서만 머물러야 했고 경쟁국 선수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양궁은 특유의 치밀한 준비로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냈습니다.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 4개를 모두 따낸 이후 그해 겨울부터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왔다. 경기장 환경, 훈련 방법 등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대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기가 열리는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조건의 세트장을 한국의 진천에 만들었습니다. 진천 세트장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본의 경기장과 너무 똑같아서인지 저작권 침해라며 영상 공개에 제한을 걸었을 정도로 유튜브 알고리즘조차 똑같다고 인정하는 수준으로 정말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했는가 하면 양궁 표적판 뒤에 백월을 설치하고 대형 LED 전광판 2세트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LED 전광판 밝기로 인해 선수가 타깃 조준 시 발생할 수 있는 빛바램, 눈부심 등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메노시마 경기장이 해안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입지를 물색했습니다. 결국 전남 신안군 자은도 두모체육공원이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선수들은 자은도까지 내려가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바닷바람, 습도, 햇빛 등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궁협회의 치밀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직전까지 대체 선수를 대기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앞서 장영술 부회장이 말한 만에 하나라는 상황은 우리 선수들이 도쿄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협회는 남녀 5명씩 총 10명의 국가대표 이진을 국군 체육부대에 대기시켰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훈련시설에서 선수들을 보호했고 실전 감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 스케줄까지 동일하게 가동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체 선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엔트리 교체 마감 96시간,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 영문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고 비행기표도 모두 예약해 두었습니다. 장 부회장은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고 남녀 조준 발사가 시작되기 24시간 전인 지난달 22일 플랜 B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준비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요. 그런데 대기자들의 면면을 보고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기시킨 선수들 중에는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을 비롯한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기자라면 대체 본선에 출전한 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로 우수하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예비 엔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결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철두철미한 협회의 준비 외에도 꾸준한 현대자동차의 양궁 지원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7년간 현대차그룹은 한국 양궁과의 동행을 통해 세계 최고를 향한 DNA를 공유하며 서로의 강점을 배우며 성장해왔습니다.
혁신을 향한 열정,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은 최근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영역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했고 급기야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양궁 지원은 단순한 스포츠 후원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현대차의 경영 의지가 녹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오는 2035년 1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해 시장 규모는 8조 원 수준으로 해마다 41%씩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래산업의 판도가 달린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협업해 팀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현대, 통신기술의 KT, 모바일 정보통신의 카카오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연구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미 자율주행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는 합작사인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모셔널을 통해 업계에서는 최초로 도심에서 로봇택시 시험주행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승인을 획득하며 이달 말부터 로봇택시 시험주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로봇택시는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로 미국 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 기준 레벨 4에 해당합니다. 로봇택시에 일찌감치 뛰어든 구글이나 우버의 시험주행이 그동안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에서 진행되었던 반면 현대차는 이번에 대도시인 LA에서 처음으로 시험주행을 진행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미국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도쿄올림픽 기간 중 야심차게 내놓은 자율주행차가 완벽한 무관심을 받아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특히 도요타는 엄청난 공을 들였고 올림픽 유치를 이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니 꼭 보러 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도요타가 공개한 자율주행 기술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도요타는 올림픽 선수촌의 셔틀버스에 시속 20km, 레벨 4의 자율주행차 E-팔레트 16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림픽 기간에 도심과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선수촌 안에 짧고 단조로운 코스를 오가는 수준의 기술력은 이미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현대자동차, KT 등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축제를 넘어 개최국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뽐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1218대의 오륜기 드론쇼, 고화질 가상현실 중계, 5G 기술 등으로 역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일본의 자율주행차와 로봇 기술을 살펴본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현재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지난 60년간 일본의 기술 수준이 세계와 비교해 얼마나 퇴보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미래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 만큼 한국에서는 미래 시스템들이 더욱 빨리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이를 미리 알면 대비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청림 출판사에서 나온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는 머지않아 한국이 맞이할 미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화된 공장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일자리, 고령화, 기계와의 경쟁, 빈부격차 등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노동자들의 지옥이 될 자율주행차의 미래,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자정 전 주문하면 새벽 배송, 유통과 소비의 흐름이 빨라지고 삶의 속도도 빨라진다. 2010년대부터 소매 업체들의 경쟁 양상은 상품의 질이 아닌 배송 전쟁이 됐다. 아마존의 배송시간 단축 발표가 나온 뒤 정보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아마존의 계획은 노동자들에겐 지옥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아마존과 계약한 배달업체 직원들은 이전부터 추가 수당 없이 연장 근무를 하고 있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속도 드라이브를 걸면 그 부담은 결국 이들이 엎어쓰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일 때와 소비자일 때 사람들의 관점은 180도로 바뀐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16년 미국, 중국, 독일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분석한 택배, 최종 배송지의 미래라는 보고서가 있다. 조사 결과 배송의 관건은 역시나 속도였다.
그런데 빨리 배송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비중은 적었다. 더 빨리 배달해야만 하는 업체들로서는 다른 부문에서의 착취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사람 없는 택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사물함이 달린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물건을 가져다 놓는 방식이나 드론 택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택배 시장이 어느 곳보다 발달한 한국은 무인 배달이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은 일자리의 종류와 내용을 많이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맞는 개인과 사회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아닌 노동자가 돼버린 택배원과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이 일자리가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리는 없다. 하지만 운전 자체보다는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봐야 한다. 잘 들으셨나요? 마냥 편리할 것만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누군가의 일자리와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인들의 일상 속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위기를 대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청림출판에서 나온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를 추천드립니다.